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교시 3영역 사회복지 법제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정책을 문서화한 것을 법제, 수치화한 것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에는 사회복지 관련 법령은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상식으로 첫 페이지를 보면 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적에 법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약속이다. 사회규범이라고 합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규범을 자꾸 도덕으로 착각을 하는데 규범이라고 하는 용어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지켜야 하고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예의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런 약속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반복되어서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똑같이 지켜지도록 요구받는 것은 관습 규범이라고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적 가치에 가까운 것은 착하다고 하고 멀어지는 것은 악하다라고 해서 하나의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도덕 규범이라고 합니다. 종교 색깔이 강한 기독교 원리주의나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종교 색깔이 강한 시대나 지역에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적용받도록 강조되는 것은 종교 규범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더욱더 강한 영향을 갖습니다만은 지키지 않으면 더욱더 자극적이어서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국가라는 공권력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모든 구성원에게 예의 없이 지키도록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법규범이라고 합니다. 관습규범이든 도덕규범이든 종교규범이든 법규범이든 간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적용받도록 강요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규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법이라는 것은 문화규범이다. 공동체 구성, 문화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을 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프레임으로 짜놓은 것을 바로 이 문화 규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완벽하게 똑같을 수 없겠지만 살아가는 방식을 유사한 쪽으로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정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화 규범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 규범이자 이면서 절대적 규범. 모든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예의 없이 절대적 적용도 같지만 누구나 똑같이 적용을 받거나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의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규범이기도 하지만 상대적 규범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또 반대로 상대적 규범일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차이도 있지만 절대적 규범의 성향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위 규범이다.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그다음에 법은 왜 존재하는가? 왜? 법의 목적이 나와 있지요. 정의의 구현, 한목적성의 실현, 또 그런가 하면은 법적 안정성, 다양한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하게 생각한다면 법은 정의를 전체 구성원 누구에게나 옳고 그름을 제시해주는 정의를 규범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가진 자들은 결국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전, 유죄라고 하는 것처럼 가진 자들에게 유익한. 우리는 정책론에서 배울 적에 사회정책이란 어쩌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할 적에 사회통제론, 사회음모론은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결국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정책을 문서한 것이 법이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기존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은 만들어지고 정책은 만들어지고 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사회음모론, 사회통제론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입장에서 법의 목적을 보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의의 구현입니까? 가진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법적 안정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규범이기도 하지만 인듯하게 보지만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상대적 규범일 수밖에 없지만 절대적으로 강요하지는 안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 목적성으로서 공공복지를 이끌어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시고,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법원이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법의 존재 형식. 우리가 어느 법이든 간에 법의 존재 형식을 보시면 법원이 할 때 법의 존재 형식. 법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를 하느냐? 법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를 하느냐? 문서의 형식으로 존재한다면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문서 형식이 없는 존재는 불문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문법을 가미하는 방식을 씁니다. 우리는 성문법주의죠. 성문법주의를 원칙하되 불문법을 가미한. 그러면 성문법의 입장에서 볼 적에 최상위의 법률을 우리는 헌법이라 하고, 그 다음에 법률, 그리고 명령, 그리고 자치법규, 이렇게 수직적 위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헌법이죠. 헌법에 보면은 헌법은 최상위의 포괄적 의미를 갖는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은 최상위. 다음에가 법률입니다. 법률. 근데 문제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는데, 바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법률제정부서 입법부입니다.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 제정법을 원칙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6조를 보시게 되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법률과 같은 조력을 가진다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서술을 쓰지 않겠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쓰겠습니다. 국제법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너무 길군요.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법률과 같은 조력을 가진다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헌법 규정을 보면 명령이란 이름의 법률도 있습니다. 긴급명령과 긴급 재정경제 처분명령, 긴급 재정경제 처분명령도 또한 명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헌법 규정에 의해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법률의 원칙은 이렇게 국회에서 제정한 국회 재정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한 조약도 있고 국제법규도 있고 이런 것들도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지. 그에 비해서 총리령과 부령은 이를 합쳐서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설명하되 이렇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시행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고, 시행규칙에는 위임명령과 직권명령이 있습니다. 쓰겠습니다. 명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이 됩니다. 이를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령의 범위에서, 법률과 명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성문법을 지방자치법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에서 자치법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지면에다 더 이상 못 쓰겠군요. 자치법규. 자치법규에는 당연히 지방의회가 법률과 명령의 범위에서,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는 소위 지방자치단체에는 규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문법주의의 하나의 성문법의 위계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일 적에 법률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명령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지방자치법규도 소위 헌법 규정에 의해서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은 당연히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그런 것처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은 조례라 하더라도 시군구 조례는 시도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위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또 불문법을 가미하고 있죠. 불문법 가미라고 쓰겠습니다. 불문법에는 당연히 오랜 세월을 반복해서 적용됨으로써 전체 구성원에게 하나의 법률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습법. 그리고 법원 판결이 누적되어서 만들어지는 판례법. 그리고 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법 제1조 규정에 의해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민사에 관하여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명문 규정이 민법 제1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습법 가미라는 말 있죠, 가미. 민법 제1조를 보시고, 판례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그 사회보험에 고용노동부 관할에 있는 많은 법률인데, 특히 예를 들어 본다면 산재보험에서 사유적 위험이라는 것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장애, 질병, 장애, 사망 등에 관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 업무상 재해에는 종래에는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업무상 재해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업무상 질병, 업무상 사고에도 출퇴근 재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종래는 출퇴근 재해는 공무원이나 적용을 받던 이런 그 하나의 그 재해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산재보험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뭘로 인해서? 판례법이 누적되어서 불문법이었던 판례법이 성문법으로 변환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문법에는 이렇게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 페이지 성문법은 헌법 나와 있지. 헌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헌법은 디귿번에 체크하시면 되지요.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 근거인 동시에 재판의 규범이다 라는 것 좋습니다. 다음에 법률 기억번에 보시면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명령이나 규칙의 상위에 있는 규범이다. 그래서 원칙적인 법률은 니은번에 있는 국회 제정법,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법률 헌법 규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헌법 규정. 여기서는 헌법 규정을 이렇게만 적었지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5번의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라는 목차를 뒤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주의는 법률의 주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니은번에 국제조약은 국가 간 조약은 물론 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 등을 포함한다. 리을번의 헌법 제6조 1항에서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조약, 헌법에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고, 밑에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은 규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어떤 헌법 규정에 명령이란 이름을 가진 법률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 헌법 규정입니다. 다음에 거기 또 법률은 15번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정도 보시고, 다음에 명령은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아니지요. 그래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이 제정한 걸로 여기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다. 그래서 이 디귿번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는 것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은 위임명령이라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은 집행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령이라고 한 적었습니다. 사실은 부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시행규칙은 이렇게 여기 사실은 부령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행규칙은. 그래서 이 책을 교정해서 총리령, 부령과 같은 시행규칙은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명령이죠. 또는 직권명령이죠. 라는 명령을 만들어서 여기 위임명령과 직권명령을 같이 판서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인데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사무 또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법규로 조례와 규칙이 있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 헌법 규정에 있습니다만 디귿번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의 하위의 법률로, 그다음에 거기 미음번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자치법규를 규칙이라고 한다 해서 여러분 디귿번, 미음번을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는 조금 전에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 심화연구실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정리를 해는 심화연구실. 그러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아주 드물지만은 지금은 읽어도 여러분들 법 조문에 대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되지는 않을 거고, 거기 심화연구실에 있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의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시험 전에 한 번을 보게 된다면 대단히 유용성을 찾게 될 겁니다. 거기에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에 불문법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습법 페이지 넘어갑니다. 판례법 조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관습법의 니은번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민법 제1조의 규정, 민사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관습법을 가미한다는 것도 있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서 불문법 중에 민법의 명문 규정으로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없다면 관습법을 가미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의 분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법의 분류 방식으로 해서 상위법, 하위법. 당연히 여기는 이제 상위법, 위로 가면 갈수록 상위법, 이거 위로 가면 갈수록 이게 상위법이죠. 상위법. 당연히 아래로 내려오면 갈수록 하위법이라고 이렇게. 하위법. 그래서 상하위법, 상위법. 그래서 이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을 적용한다면 뒤에 나오고 있다면 법의 수직적 체계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하위법은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강행법과 임의법. 그래서 법률 적용이 강제되는 것은 강행법, 재량행위로 적용될 수 있는 것, 재량행위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임의법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강행법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자에 관계없이 강제되도록 법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고,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된 겁니다. 행정법 설명은 기속행위. 이무법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무법, 재량행위라고 행위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과 특별법. 이거는 당연히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된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법은 거기에 보면 일반법은 그 적용 범위가 넓은 법을 일반법이라 하고 그 범위의 구성 요소를 드성 요소만을 규율하는 것은 특별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거기 신법과 구법, 당연히 신법과 구법이 상충된다면 거기에 보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 적지 않았지만 신법 우선의 원칙. 그러다 보면 신법은 새로 제정된, 구법은 신법에 의해서 폐지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신법과 구법이 부닥치게 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서 심화 연구실 중요 표시하시고 심화 연구 중요 표시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 보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고 그 원칙마저도 부닥치게 된다면 그 나와 있지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일반법과 우선의 특별법 우선의 원칙, 다음에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법률 적용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의 원칙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형법과 같이 적용, 물론 여기는 형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 그래서 여기 특히 이 세 가지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지요. 이제 적용되고. 다음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자, 사회복지법은 우리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적에 사법이면 사실은 사법이면서도 국가나 공권력의 개입에 의해서 공법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간적 성격으로 사회법이라고 부릅니다. 사회법.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회법은 2번에 나와 있죠. 근대 시민법의 원리. 근대 시민법의 3대 원칙 그러면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근데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이제는 우리가 헌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복리나 뭐 이런 등등의 헌법 규정의 제한에 의해서 수용, 사용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상대의 원칙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공공문의 적합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계약 자유가 아니라 계약도 나란히 똑같이 양쪽을 잡고 계약을 하는 것 같은 쌍방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문제는 날을 잡은 자와 자루를 잡은 자를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쌍방성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럴 적에 날을 잡은 자를 위하여 국가 공권력이 나와서 힘을 실어주는, 그렇게 해서 대등한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원칙이 만들어지는데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집단적 책임의, 집합적 책임의 원칙으로 설사 내 잘못이 있어야만 책임을 진다라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바뀌어서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잘못이 없어도 집합적 대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무과실의 책임이라 하고 보통 우리가 산재보험에서 사업주가 개별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로서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나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 집합적 책임의 원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사회법은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한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을 말한다.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순서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래서 2번, 3번 참조해 주시고 뭐 우리는 법학개론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박스 그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오늘날 사회복지법을 포함한 사회법에 적용되는 즉 근대민법의 수정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에도 적용되는 것은 소유권 상대성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나오는 특히 산재보험의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산재보험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래서 거기 무과실 책임의 원칙 중요하게 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나와 있죠.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사회법이다.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이다.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분류 및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법의 분류 및 현황. 사회보장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개별적으로 나가게 되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일반법으로 설정을 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보면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회보장에 관한 일반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보험은 단일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법률로 각기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의료보험법이 바뀌어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5개의 프로그램으로 5개의 법률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부속법도 있지요. 다음에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반법으로 해서 또는 상위법으로 해서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등등 다양한 공공부조,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는 공공부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법의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수히 많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법률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더 이상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법률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해서 북한 이틀 주민 보호에 관한 법률 뭐 등등등 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이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박스 안에 사회보험법이 뭐가 있다, 공공부조법이 뭐다 이렇게 있지만 사회서비스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미리 말씀드린 사회서비스법에는 사회서비스법,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법의 일반법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보험 관련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으로 다 들어있는데 공공부조법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설명할 적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주로 공공부조 관련 법률과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로는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보험 관련 법률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법제사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다음에 3절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의 권리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권리성. 그 사회복지의 권리성을 이렇게 보시면 뭐 우리가 보통 기본권 그러면 기본권은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 권리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의 기본 절차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생활 양식이자 법 질서의 바탕이 되는 가치체계로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 보면 사회권적 기본권은 생존권. 자, 여러분들 정책론을 배울 적에 사회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다? 유럽에서는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우리는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렇게 천부인권으로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정법인 여기는 성문법으로 되어 있던 실정법에 의해서 보장되도록 문서화된 것은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법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사회정책도 사회복지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마샬을 대표로 하는 시민권 이론입니다.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권, 공민권을 쟁취했고 19세기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1830년대 차티스트 운동,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여성 참정 운동 등을 통해서 확보하게 된 정치권, 잠적권, 20세기 세계대 공황을 계기로 쟁취하게 된 사회권, 복지권, 이런 시민권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가 또 사회권적 기본권이 확립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 시민권 이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생존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생존권에 대한 규정은 헌법 제31조부터 헌법 제36조까지, 헌법 제31조 교육권, 또 근로권, 근로삼권, 환경권, 양성의 평등 등등 헌법 제31조부터 헌법 제36조까지가 이렇게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규정, 헌법 제10조 행복주거권,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헌법 31조 교육권, 32조 근로권, 33조 근로3권, 34조 거기 보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어찌 보면 사회권적 기본권에 가장 넓은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이렇게 해서 국가의 의무에서 헌법 제34조 6개 항이 나와 있습니다. 35조 환경권, 36조 양성평등 이런 등등이 쭉 해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31조부터 36조까지가 있다는 것을 읽어주시고 그중에 대한 가장 모법의 성격을 갖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 헌법 제34조는 별도로 목차를 잡아놨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이렇게 해서 1항부터 6항까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권적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이렇게 해도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자, 사회권적 기본권은 실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 수속적 권리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체적 권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권리를 구체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이 그 법에 따라 실질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들이 그 법에 따라 실질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이렇게 사회권적 기본, 이런 점에서 실체적 권리이다.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래서 절차적 권리, 수급권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 강제하도록 한 절차에 관한 것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은 절차적 권리로서 의미도 가지고 있다. 다음에 또 사회권적 기본권은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그래서 본래의 수급권 보장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수속적 권리라고 한다. 그래서 출제 비중은 미미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이런 권리의 성격으로 본다면 실체적 권리이기도 하고 절차적 권리이기도 하고 수속적 권리이기도 하다는 이런 이론 정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드물게 마지막 문제에서 법전에서 판례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으면 참조하는 정도에서 일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제론에서 오늘 이 시간은 법제론의 첫 번째로서 인문의 영역으로 법학개론을 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기본법부터 강론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